네, 망포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공지했던 바와 같이 4단원 1차 시에 있는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이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글은 영상 보충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영상 보충을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테니 설명을 미리 할게요. 영상 보충을 들을 때는 가능한 컴퓨터나 패드 등을 활용해서 본인이 필기를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잘 들어주시고요. 선생님이 영상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교과서에 자습서에 필기를 다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필기를 보고 넘어가시거나 그냥 이제 넘기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필기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영상을 멈춰가면서 필기를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4단원 있는 파트의 16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관점이랑 관련된 청포도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때 문학 해석 관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먼저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도 그 앞부분이라서요. 관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관점의 범주가 문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관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16쪽에 여러분 아시죠? 여기 다 밑줄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체크하면서 와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설명할 때 미리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오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관점이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대면 수업했을 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관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바라보는 가치관 혹은 생각, 의견 이런 걸 우리가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란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관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단원에서는요,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그 관점을 통해서 내가 나만의 관점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인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의 관점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글의 관점은 글쓴이가 글에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서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혹은 글쓴이가 이 관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니면 부정적이냐 혹은 중립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럼 글의 관점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나요?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별표. 자, 글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얘들아, 그냥 보지 말고 생각해 볼게요. 직관적으로 글의 관점을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글은 읽으면서 그 안에 혹은 지문 안에, 문단 안에, 제목 안에, 글쓴이의 어투나 말투 혹은 단어 안에 그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긍정적인 어휘를 많이 쓰겠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어휘를 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을 꼼꼼하게 잘 살펴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일단 글의 제목을 통해서 글의 관점을 파악한다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조금 이따 본문에서도 볼 텐데 제목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의 의도가 조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쓴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글의 관점을 파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환경 파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이 환경 파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글쓴이가 정부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추구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표현들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 정리하는 걸 통해서 관점을 파악한다. 그래서 얘들아 문단 알죠?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문단이라고 합니다. 그 문단의 내용은 문단이 나눠졌다 있는 거는 문단 자체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장, 하나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각 문단별로 파악을 해서 그걸 종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글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잘 훑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이끌어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점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경우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루어 짐작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글쓴이가 자기가 이제 주장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잔뜩 해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딱 정리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글쓴이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랬을 때 글쓴이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유추,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바탕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당연히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단원의 목표, 별표.
우리가 똑같은 화제, 참고로 얘들아 잘 기억하세요. 화제라는 거는 똑같은 말하기 대상, 그러니까 내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소재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글, 혹은 형식이 다른데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라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겠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중요한 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혹은 과다하게 어느 한쪽에 몰두하는 거를 지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되기 때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성향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A 정당을 지지하거나 B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기사라고 하는 것도 뉴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긴 하지만 그 뉴스를 쓰는 신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조금씩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편향된 한 신문사 혹은 다른 신문사의 그 글만 읽었어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어떤 것만 습득하게 돼요? 그 신문사에서 원하는 방향성의 관점만 습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관점, 똑같은 주제라도, 똑같은 정치 상황이라도 어떤 A 신문사에서는 그 정치인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정치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기사 중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두 기사를 전부 봐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넓게 바라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내 주장에 판단했을 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내 관점으로서 수립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신문사, A 신문사, B 신문사 아닌 나만의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다른 걸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의 관점을 넓히자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화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진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냐? 많은 글을 읽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글을 많이 읽으면서 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시각.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한쪽에 편향되면 나쁘진 않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인물은 썩는다. 그래서 어떤 한쪽에 편향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양하고 경계하자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 하자? 이게 목표예요. 자신의 관점을 세우자. 여러 가지를 보고 나의 관점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단원의 목적은 나만의 관점을 수립하는 단원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방법. 일단은 화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가운데 어느 관점이 조금 더 타당성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나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가운데 자신이 어느 관점에 공감하는지 이유를 적어본다. 나는 이 기사가 조금 더 끌렸어.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보고 화제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는 글을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어보는 단계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높은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생각도 적어보면서 내가 쓰면 얘들아 생각에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의견을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화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본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을 통해서 내 관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 내가 뭐가 된다? 자신만의 관점, 나만의 관점이 생길 수 있다. 수립,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똑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관점의 글을 두 가지 볼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은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룬 두 글의 관점과 주요 내용을 비교하며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메인 포인트 화제,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소재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입니다. 그래서 이칠 권리,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이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권리예요. 근데 그거를 법제화라는 것, 법으로 제정한다라고 해서 법제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이걸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글이 있습니다. 이칠 권리의 법칙과 시급해라고 했잖아. 시급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칠 권리를 빨리 적용해야 된다라는 찬성의 입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찬성 쓸게요. 그 다음에 이칠 권리의 법칙과 신중해야 이랬습니다. 신중하자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본 다음에 하자라는 거죠. 얘는 반대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 둘 다 화제는 똑같아요. 시급하다. 이칠 권리에 대해서 시급하다, 신중하다는 다르지만 이칠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갈래도 똑같아요. 즉 형식도 똑같습니다. 둘 다 주장하는 글이에요. 근데 주장하는 글 우리 친구도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조금 써놨어요. 주장하는 글의 다른 말은 논설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하죠. 논설문의 구성은 당연히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처음,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글도 짧긴 하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라고 하는 글에서는 이칠 권리 법제화가 빨리,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글의 특징은 주장과 근거, 당연히 논설문이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이칠권리 법제화를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칠권리 법제화 신중해야라고 하는 글에서는 주장하는 글로서 이칠권리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생각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 예시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예시를. 그래서 이칠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법제를 했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글을 잘 비교해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넘어가기 전에 이칠 권리 어차피 본문은 설명할 건데요. 말 그대로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칠 권리라고 해요. 요즘에 그 있잖아요. SNS나 혹은 인터넷에 박제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한번 그 정보가 올라가면 그 정보가 게시가 된 상태로 계속 다른 사람한테 퍼져서 결국에는 내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머릿속에서 잊힐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잊힐 권리 법제화 시급해라고 하는 가글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필기 따라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구분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 체크를 먼저 해두겠습니다. 자, 보세요. 찬성, 반대의 색깔 어렵지 않죠? 찬성은 무슨 색깔? 파란 색깔로 하고요. 반대는 빨간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늘 선생님이 쓰던 거, 중요한 건 노란색,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은 연두색으로 두었습니다.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 부분부터 볼게요. 이칠 권리 법제화 여러분, 보라색 선생님 체크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어휘들입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선생님 가볍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칠 권리 앞에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칠 권리인 거고요. 법제 법으로 만드는 거라고 했고요. 시급해, 자 중요합니다. 체크해 줄게요. 시급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제목에서부터 이미 시급하다라는 어휘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법제화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제목에서 찬성의 의견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두세요. 자, 그래서 서론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 게 논증이 들어있는 우리 논설문이라고 했습니다. 서론, 본론 나와 있네요. 서론. 봅시다. 유럽연합은 다른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2018년 5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정보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법이겠죠. 이 법에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이게 바로 무슨 권리니? 이칠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에 대해서 어떤 권리? 다른 사람한테서 잊어지는 것도 나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칠 권리 나왔죠. 중심 개념. 이칠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론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칠 권리에 대한 정세, 그러니까 주변 국가,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세를 보여줌으로써 세계의 흐름이 이렇더라. 어때요? 이칠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 글을 읽는 화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독자들도
이 잊힐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왜 다른 외국의 사례를 들었을까? 잊힐 권리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외국의 사례가 되게 잊힐 권리에 대해서 제정했다 그랬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조장을 강화하는데, 즉 이 글쓴이는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찬성하는 입장이 세계의 전반적인 흐름에도 맞는다라는 거랑 맞아떨어지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쭉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잊힐 권리죠. 중요 메인 단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건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서술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정의라고 하죠. 정의의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주장 나옵니다. 잊힐 권리를 갖다가 법제화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기도 하죠.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되는데 왜 법제화를 해야 될까라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장 정리해 볼게요. 주장은 이 사람 잊힐 권리를 뭐 해야 된다?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정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왜 법제화를 해야 될까 체크해 볼게요.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잊힐 권리를 통해서 보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서 쓸게요.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해야 되는 근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면 당연히 나의 신변에도 위협이 생길 가능성이 생겨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 잘못을 한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지.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너 어디 살아? 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지? 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네? 주변 사람한테 다 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나한테 일상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최근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공간에 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정보에다가 허위 사실이 더해져서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닌데 와전되는 거죠. 원래 A라고 하는 애가 한 A 정도, 한 60 정도의 잘못만 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막 부풀리면서 120의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또한 악의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 퍼뜨리는 이른바 이런 신상털기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이런 게 결국에 뭐가 되냐?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진짜 그 소식이 당분간 잠잠해질 때까지 막 어디 가서 피해 살고 은둔해서 살고 혹은 막 얼굴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이해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면 뭐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삶에도 악영향, 나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잊힐 권리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근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 체크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같은 반복이죠. 잊힐 권리 법제에 대한 근거인데요. 우리 근거 2번만 쓸게요. 앞에 있는 내용은 같으니까 따로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거 2번. 잊힐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새로운 개념 나왔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잊힐 권리라고 했으니까 잊힐 권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잊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내가 내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당연히 보충할 수 있겠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 두 번째 정리했을게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이칠 권리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 그럼 일단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주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내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까요? 라는 걸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죠.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랬어요. 자, 근데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왜 강조를 했을까요? 알 권리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랑 조금 맞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봐봐요. 내가 개인정보, 내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의 개인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신체 정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신체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아니, 난 너의 신체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알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랑 대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혹은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표현의 자유랑 그 사람은 그 표현의 자유 말고 그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공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내 개인정보를 침해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알리는 것만 이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아는 거 혹은 내 권리를 표현하는 것만이 권리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자기 정보를 갖다가 지키는 결정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음 쪽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해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개인은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근거로 가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도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현재 법이 없진 않겠죠. 개인정보가 생긴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근데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근거 3번 쓰고 현행법의 한계가 있어요. 현행법이라는 표현 아시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게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봐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보통 그 사이트, 네이버가 있겠죠. 네이버나 구글 같은 뭐 사이트, 뭐 보통 네이버겠죠.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내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정보가 너무 과도하게 퍼져 있으니까 삭제해주세요라는 권리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문제는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보다 그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말로서는 내 개인정보 침해당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진은 내 사진이 여기까지 퍼지는 걸 고려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퍼졌어. 그래서 싫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되죠. 근데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면 내가 이 사진을 게시했을 때 내 사진이 게시됨으로써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래서 정신병원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든지 외상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런 걸 증명해야 돼. 그럼 뭐야 얘들아, 이미 병원 가고 어쩌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근데 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다?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칠 권리를 갖다가 제정하자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삭제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힘드셨는데요?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거를 삭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제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칠 권리를 법제해야 되는 까닭 뭐예요? 자,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같이 올게요. 첫 번째, 나의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세 번째, 현행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얘들아. 내용이 머릿속에 쏙 넣어져 있으면 문제 풀이할 때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자, 결론을 보도록 할게요.
결론. 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이게 첫 번째 근거죠. 과도한 노출. 두 번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근거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현재 시행하는 법의 한계점, 이게 근거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서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게 또 근거 2번이네요. 보장해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했으니까 이칠 권리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글쓴이의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이칠 권리 법제화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가에 나타난 주장 근거 너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릿속으로 쏙 넣어요. 이칠 권리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칠 권리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근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근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 현행법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주장을 바탕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네요. 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비교해서 다음 글을 보도록 할게요. 나 글 보겠습니다.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얘들아 신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제목에서 어떤 의견이 드러나요? 반대 의견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서론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 이게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2014년의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2014년 5월 유럽 4번 재판소는, 자, 이것도 유럽의 사례를 들고 있어. 근데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재판에서 이칠 권리를 갖다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물어볼 수가 있어. 선생님, 이 글은 신중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칠 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비쳤는데 왜 찬성하는 입장, 그러니까 이칠 권리를 인정해줄 사례를 들고 왔을까요? 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온 의도가 있겠죠. 이칠 권리가 일단 우리한테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이슈가 된 건 확실합니다. 이슈가 된 건 확실한데 그 이슈거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거를 강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한 번 더 틀어서 근데 난 이칠 권리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 화두를 꺼내기 위해서 가져온 거겠죠. 그래서 보면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에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내 개인정보 삭제해주세요 하니까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칠 권리를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 이 사람의 포인트는 이칠 권리가 유명한 거 너네 알지? 이칠 권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걸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칠 권리에 대한 어디의 흐름? 외국이나 세계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근데 그 긍정적이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 부분에서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최근에는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도 이칠 권리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근데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이 사람의 주장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장,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신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포인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영향. 재판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관심이 있어졌구나. 그래서 이칠 권리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되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반대해. 왜 그럴까? 본론에서 알 수 있겠죠. 봅시다. 먼저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국민의 무슨 권리? 알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 권리? 자, 내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 근거네요. 이칠 권리의 법제화 반대 근거 적어주고 동그라미 1번 적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먼저 찬성하는 글을 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 알 권리가 더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쓰자면 우리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사례 혹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가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얼마 안 지나서 지금 아직 며칠 안 지났잖아요. 우리 이번에 대선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투표를 못 했겠지만 나중엔 할 수 있겠죠. 자, 이 대선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서 공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 사람이 범죄 이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뇌물 안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거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 후보자가 아니에요. 이건 제 개인정보예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니면 어떤 뇌물을 먹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권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을게요. 어떤 후보자 보면은 굉장히 범죄 이력이 많고 사기 이력이 많던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나중에. 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봤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한테 잘못된 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넷을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후보자가 인칠 권리를 들어서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다면 국민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워서 그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선출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칠 권리가 만약에 너무 강조가 되면 사람들이 알 권리를 너무 침해당해서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한 정치 참여에 어려움 쓸게요. 공정한 정치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있던 글이랑 대비돼서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텐데요. 그럼 일단 근거로 정리해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여기에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 따로 안 쓸게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근거 2번만 쓸게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표현할 자유야. 자신의 생각이나 다음쪽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 자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필수 불가결이라는 건 뭐예요? 필수, 불가, 자 뭐예요? 없어서는 안 돼,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필수 불가결의 기본권이래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면 사실 독재죠. 그거는 이제 독재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위쪽 국가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그쵸? 말을 할 때 굉장히 검열을 당하죠. 왜 있잖아요. 카톡 같은 거, 카톡도 아니겠죠. 그쪽에 메신저가 있을 건데 그 메신저에 예를 들어서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남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를 검열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가 되는 예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칠 권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호가 친구인 정수를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민호가 정수를 평가한 내용, 민호가 야 정수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올렸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칠거리를 법제하면 정수는 민호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고요. 게시물을 올린 민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봐봐. 방금 전에 선생님 좀 극단적인 예시, 찬성 측의 입장에서의 예시를 든 거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민호가 정수에 대해서 정수가 뭐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이러한 저런 점이 뭐 외모로 부족하다, 뭐 그런 행위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나름의 민호의 표현의 자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수가 삭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민호의 표현의 자유는 침해가 된 상태에서 이칠 권리만 지금 주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민호의 표현의 자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중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알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랑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써볼까요? 알 권리 밑에다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두 번째 근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그 법의 적용 범주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칠 권리라고 했어. 그럼 어디까지 잊혀져야 될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알 권리 같은 후보자의 그런 정보까지도 이칠 권리로서 지워져야 되는 범주에 해당할까?
라는 거예요. 그걸 정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세부하고 되게 어렵겠죠. 왜냐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봐봐. 같은 정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보고 해당 정보를 함부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요. 한편 또 다른 사람은 해당 정보를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보아서 이렇게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이칠 권리의 적용 대상을 판단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요.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누군가 식사를 하였다는 건 공적 정보일까 사적 정보일까? 자, 여러분한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봐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자, 공인이 만약에 접대의 의미로 뇌물을 받는 자리로서 그 사람이 식사를 했다라고 합시다. 한 번 식사하는데 60만 원, 100만 원 먹었어요. 그거면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이칠 권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알 권리로서 알아야겠죠,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그냥 3,000원, 진짜 5,000원짜리 삼각김밥 먹고 편의점에서 뭐 샀어. 아니면 식사할 때 한 10,000원짜리 국밥 먹었어. 진짜 레알 식사를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 거기까지는 이칠 권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적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 셋째 옆에다가 정리할게요. 반대 근거 세 번째 해놓고 이칠 권리 적용 범주 설정이 어렵다. 어디까지 이칠 권리일 거냐라는 범주 설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으로 암기하면서 같이 와봅시다. 자,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첫 번째, 뭐가 침해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될 수 있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침해될 수 있다. 세 번째, 어디까지를 개인 정보의 범주로 둘 것인가. 어디까지를 이칠 권리의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법 적용 범주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네요. 결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무슨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만 하고 따로 정리해주고 있진 않네요. 앞에서 봤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칠 권리를 성급하게 법제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네이버나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그런 사이트. 기업들이 사회 통념을 고려해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이칠 권리를 할 거면 뭔가 제도나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칠 권리 법제와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결론 뭐였고요. 밑에 이칠 권리 법제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옆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오른쪽. 나에 나타난 관점, 주장, 근거입니다. 관점 어때요? 반대한다. 주장, 이칠 권리에 대해서 법제화를 신중해야 된다. 조금 고려해야 된다. 왜냐? 일단 첫 번째,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칠 권리의 법의 적용 범주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리 잘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학습 활동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봐봐요. 이 두 가지의 글은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죠? 어떤 게 달라요? 첫 번째는 찬성,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근데 이건 똑같아요. 자, 공통 화제입니다. 별표 중요해요. 공통적인 화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지 화제가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소재? 이칠 권리라고 하는 혹은 이칠 권리 법제화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공통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체크만 해둘게요. 이칠 권리의 법제가 빨리 이루어진다 된다. 거기에 대한 근거 세 가지 앞에서 열심히 외웠죠. 그 다음에 이칠 권리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근거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정리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하다. 얘들아,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 봅시다. 자, 이칠 권리의 반점에 대해서 이 둘의 관점 차이, 어떤 관점 차이가 있었나요? 얘는 긍정적인 관점, 얘는 부정적인 관점이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내 주관인 건데요.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뭐만 있으면? 근거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자, 볼게요. 나는 가와 나 가운데 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칠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어. 그럴 수 있죠. 나는 가와 나 가운데 나에 대해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예시를 잘 들었죠.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형식적으로 가나가 다른 범주야? 아니지 얘들아. 가나 둘 다 무슨 문이었어요? 그렇지. 논설문이었습니다.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즉 형식은 똑같은데 어디에 차이가 있다?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뒤에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에 이 두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은 뭐는 똑같아요? 형식은 동일합니다. 즉 논설문이라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근거에서 혹은 주장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뭐는 똑같아요? 화제, 이칠 권리라고 하는 화제는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걸 잘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랑 대비해서 뒤에를 볼게요.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봐요. 자, 목표학습 2에 보면은 얘는 광고문이 나와 있어요. 딱 봐도 뭐야, 얘들아. 광고지. 지면 광고잖아. 그림 광고인데 여기서 이칠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칠 권리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받아야 될, 즉 무슨 의미야? 찬성이지. 글 뭐랑 똑같아?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하게가 아니라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라고 하는 글이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특징 나를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문구와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지우는 그림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호소하는 듯한 문구, 그러니까 되게 슬프게 감정이입되게 만든 문구를 써서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럼 볼게요. 자, 가와 형식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봅시다 이랬어요. 나를 지워주세요. 자, 이건 인스타 같고요. 여기서 지금 지우고 있잖아. 내 권리가 지워질 거를 이제 추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퍼진 자신의 사진을 지우고 싶고 글 지우고 싶고 영상 지우고 싶어. 지우고 있는 과거가 있어. 잊힐 권리. 뭐라고요? 잊혀서는 안 될 권리라고 했고요. 이제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될 권리라고 했으니까 정리할게요.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어떤 비교를 해야 되냐? 이거는 가라고 하는 글이랑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둘 다 뭐예요?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래서 내용은 일치합니다. 근데 형식의 차이가 있죠. 형식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가라는 글은 논설문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광고문이었습니다. 그쵸? 이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광고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칠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별표!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광고문의 형식적 특성을 정리해봅시다.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 나를 지워주세요. 공통점은 뭐예요? 내용 똑같아요. 찬성하는데 형식이 다르다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논설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얘는 짧은 문구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뭐라고요? 광고문이라고 했어. 그래서 논설문의 특징, 광고문의 특징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논설문은 질문을 던진 뒤에 그에 관한 답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게 과연 필요할까? 그게 과연 적절할까? 라는 식으로 물어봤던 얘기죠.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3가지 기억나시죠? 그걸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지워주세요. 얘는 사람들한테 뭔가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한순간에 눈에 딱,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을 전개를 해야 되니까 호소하는 듯한 문구가 큰 글씨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차례를 짧은 문구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광고원의 형식적 특성이 각 글에서 말하는 바랑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봐요. 가는 주장하는 글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광고문은 그림과 문구를 활용해서 이칠 권리 법제가 필요하면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칠 권리 법제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들어 써봅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둘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뭐만 있으면요?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글이란 동일한 화제를 다루어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일 수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 어디야? 여러 가지 관점의 글을 읽을 때 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글의
내용이 똑같은지, 형식이 똑같은지, 화제가 똑같은지 비교를 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가지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해서 읽으면 화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질 뿐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화제에 대해 내 관점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를 했다면 이칠 권리에 대해서 나만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선생님 따로 한 이유는 우리 최대한 주말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선생님이 봐주기 위해서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수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따로 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선생님이 영상을 조금 시간을 줄이려고 말을 조금 일찍 하고 빨리 하고 그리고 따로 필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미리 적어둔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면이 아니라고 해서 선생님 수업에 비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 영상 시청한 후에 선생님이 나눠준 이칠 권리의 법제화랑 관련되어 있는 숙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주말에 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